안녕하세요. 오늘은 총균세 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총균세의 핵심 내용을 책에서 직접 찾아서 읽고 그걸 또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 총균세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또 책도 되게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짐작을 해보면 이 책을 완독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요. 첫 번째는 이 책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일단 주눅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호흡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 주장이 되게 선명하긴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저자가 단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밟아가면서 주장을 전개해 나가죠.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호흡까지 다다르기까지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핵심 주장, 그 핵심 줄기를 꽉 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곁가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길을 잃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흐름이 끊겨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지? 이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랬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책을 직접 읽고 싶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그 표현이 좀 쉽진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쉬운 언어로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서술을 해드리는 거죠. 책에서 읽을 이 총균세의 핵심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약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균세의 아직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이전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고요. 물론 그걸 모르시고 보셔도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보고 오시면 더욱 좋겠죠. 책을 직접 읽기 전에 이 총균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책의 시작은 어떤 한 흑인이 이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흑인의 질문은 이거였죠. 왜 백인은 잘 살고 흑인은 잘 못 사냐? 라는 거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건 총균세 때문이야. 즉 백인이 먼저 총균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백인이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총균세를 백인이 왜 더 먼저 갖게 됐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즉 유라시아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총균세를 더 먼저 갖게 됐느냐라는 거죠. 저자는 이에 대해서 그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게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이 많았고 그리고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도 많았고 그리고 유라시아의 대륙 형태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이러한 동식물들이 확장이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유라시아라는 대륙이 되게 운이 좋게도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이 많았고 그리고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도 많았고 그리고 대륙 형태가 가로로 길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적으로 총균세를 더 빨리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총균세를 더 빨리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 유라시아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책에서 직접 찾아서 읽고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 총균세에 대한 번역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번역이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옛날에 만들어진 오래된 번역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살펴보니까 최근에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 훨씬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번역으로 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또 계시고 이 어려운 버전으로 또 해석을 해드리면 쉬운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초창기 버전으로 읽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고 그리고 이 문장 간 흐름이 이어지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각 버전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를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책을 가지고 오셔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이 얄리라는 친구가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질문을 하죠. 왜 백인은 잘 사는데 흑인은 이렇게 못 사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즉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오랜 연구 끝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총균세임을 확인하고 이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금 그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를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얄리죠. 이 얄리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물은 거죠.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책의 발단이 되는 질문인 거죠. 여기서 말한 이 화물이라고 하는 게 이 백인들이 만든 그런 상품과 물건과 뭐 서비스와 막 이런 흑인들이 만든 물건보다 어떤 발달된 어떤 것을 상징을 하겠죠. 백인들은 그런 물건들을 만든 반면 왜 흑인들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 얄리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가져왔던 의문이고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질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흑인의 이 삶 전체가 이 질문으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흑인이 이 전체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게 많았다. 한두 번 이런 차이를 겪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평균적인 육인인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생활 양식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저자도 인정을 하는 거죠. 육인인의 생활 양식과 백인과 그런 유럽인과 미국인의 생활 양식 차이에는 이 저자도 인정하듯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서비스,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뭐 사고방식까지도 훨씬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거칠게 보면 백인과 흑인의 격차가 이런 육인인과 유럽과 미국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인종 사이에서도 충분히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인종 간의 차이가 육인인과 유럽인과 미국인의 차이가 아니라 뭐 흑인과 백인, 유라시아인과 비유라시아인, 뭐 유라시아인과 뭐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다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커다란 불균형이 생긴 데에는 틀림없이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일지도 모르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왜 백인은 잘 살고 흑인이 못 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얼핏 생각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지 않아? 혹은 인종이 다르니까 혹은 백인이 원래 좀 머리가 좋으니까 흑인이 원래 좀 게으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명하지 않은 그런 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자가 생각하는 옳은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별 생각 없이 답을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저자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뒤에서 이런 것은 답이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 옳은 대답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옳은이란 표현이 들어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백인과 흑인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옳은 답을 하기에는 정말 그거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자도 이 흑인의 이 질문을 받고 약간 움찔했을 것 같아요. 되게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느끼는 바고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약간 저자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너무 당연한 차이라서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생각이 안 나는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역사학자들도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사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원인이라든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문제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그게 답이 맞아? 혹은 정말 그게 답이야? 라고 물으면 이 역사학자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천착한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얄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는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해왔다. 이 사람은 쉬워 보이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진화, 역사, 언어 등 많은 분야를 아우러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얄리의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다. 이 흑인은 자기가 평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다 느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뿐인데 이 학자는 25년 동안 그 문제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에 대한 결과가 이 총균세라는 거죠. 25년 동안 연구를 한 걸 저희가 이 책 한 권에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질 내용은 이 지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유라시아가 먼저 성장을 하고 남미와 아프리카가 좀 더 발달이 쪘던 이유가 이들이 먼저 총균세를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들이 총균세를 먼저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들이 되게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운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작물화하기 좋은 식물들이 많았고, 그리고 동물도 되게 가축화하기 좋은 동물이 많았고, 그리고 대륙의 형태가 가로로 길었기 때문에 이런 동식물들이 확장이 되게 쉽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식물의 작물화, 그 다음에 동물의 가축화, 대륙의 형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을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그 식물의 작물화 부분에 대해서 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식물의 작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라시아의 여러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화 할 수 있는 식물이 유난히 더 많았고, 그래서 유라시아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만년 전에 작물화되었던 밀, 보리, 완두콩을 비롯하여 비옥한 초승달지대 최초의 농작물들은 각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던 야생 조상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건 유라시아에 있는 지중해와 중동 지방을 연결하는 이 부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도 많은 농작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작물화가 되지 않고 그냥 풀처럼 있었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상들 중에서도 이점이 되게 많았던 그런 형태의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물들로부터 밀, 보리, 완두콩 등 유라시아에 있는 여러 작물화된 식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식물로부터 작물화될 수 있는 이점이 많은 형태를 띈 그런 식물들이 또 있었고, 그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작물화되는 식물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유라시아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작물화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상 식물들은 먹을 수 있었으며 야생 상태에서도 수확량이 많았다. 이거 되게 좋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물을 작물로 사용하고 먹으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식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식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야생 상태에서도 수확량이 많았다. 수확량이 많은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작물화가 되기 위한. 얘를 작물로 키우려고 많이 심고 물도 주고 잘 키웠는데 수확할 때 보니까 우리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의 수확이 돼. 그러면 내가 얘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야 얘를 이제 키울 맛이 좀 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재배하기도 쉬워서 그냥 뿌리거나 심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너무 어려워. 되게 온도에 예민해. 그래서 막 좀 춥다 싶으면 덮어줘야 되고, 막 좀 덥다 싶으면 막 그늘 만들어줘야 되고, 막 이러면 내가 얘를 왜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뿌리는 족족 되게 잘 자라네? 그러면 손이 좀 덜 가고 얘는 우리가 좀 키워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물화되기 위해서 재배하기도 쉬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빨라. 뿌린 후 몇 달 만에 추수가 가능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성장 속도 빠른 거. 우리가 뭔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작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까지 3년이 걸려. 3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래야 돼. 그러면 왜 언제 키워서 언제 먹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물 좀 주고 거름 좀 주고 이러니까 얘가 쑥쑥 자라가지고 빨리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네. 그러면 이제 얘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은 그때까지 유랑하는 수려민과 정착한 촌락민 사이의 경계선에 있던 초기 농경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점이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올 때 수렵도 이점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과일 따먹고 이러면 되니까 농경으로 갈까 수렵으로 갈까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농경민들, 이 처음 농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농경이 되게 어려워. 물도 막 많이 줘야 되고 온도도 되게 예민해서 케어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어렵겠죠. 근데 별로 손이 안 가네. 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네. 그러면 초기 농경민들도 수렵 말고 이제 우리 농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작물들은 딸기나 양상추처럼 나중에 개발된 농작물과는 달리 저장하기도 간단했다. 저장하기 좋은 능력도 이 작물화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수확할 시기가 돼서 되게 많이 획득을 했지만 저장이 안 되고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일이네. 이걸 다 버려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생산이 됐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겨울에 춥고 그럴 때 얘를 또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저장이 쉬운 것도 작물이 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자화수분 식물이었다. 이 자화수분 식물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뒤에서 바로 설명이 됩니다. 그 농작물로 개발된 변종들은 혼자서도 수분을 할 수 있어서 인간에게 덜 유용한
다른 변종들과 교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바람직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변함없이 그대로 물려주었다. 자화수분 식물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도 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꽃가루를 묻혀주고 손이 막 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손이 덜 가니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작물로서 키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겠죠. 마지막으로 그 야생 조상들은 약간의 유전적 변화만 일으켜도 금방 농작물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 그 야생 조상으로부터 이점들이 많은 식물이 있었을 때 그 식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종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그 약간이라는 게 정말 작은 정도의 변종만으로도 작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물을 하기가 되게 쉬웠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밀의 경우 줄기가 흩어지지 않고 종자가 일제히 신속하게 발화하도록 하는 돌연변이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먹는 밀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상이 이 밀과는 살짝 다른 어떤 형태가 있었겠죠. 근데 그 형태로부터 조금만 변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딱 먹는 완성된 형태의 작물인 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한 이 특징들이 전부 다 작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유라시아에 이런 특징을 보인 식물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작물화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작물화가 많다라고 하는 건 잉여 식량도 되게 많아지고, 잉여 식량이 많아지면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촌락이 더 발전이 빠르고, 그렇게 발전이 빠르면 다른 부족과의 전쟁도 이기기 쉽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발전이 빠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 동물의 가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이 가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얘는 가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킨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동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동물들이 하필 유라시아에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왜 하필 유라시아에서만 이렇게 가축화가 되기 좋은 동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대륙에서는 왜 그런 동물이 전혀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가축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종은 가축화되고 그 가까운 친척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물이 가축화가 될 때 이 저자도 신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동물이 가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볼 때 이 가축화된 동물과 이 동물의 친척인 얘랑 둘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얘는 인간의 가축이 됐고 왜 얘는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 라고 되게 의아했다는 거죠. 이 저자도. 얼핏 보기에는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가축화되는 동물과 가축화가 되지 못하는 이 동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얼핏 보면 그냥 되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부작인가? 아무렇게나 얘는 그냥 가축하고 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실격되었던 것이다. 실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은 가축화되지 못했으면 이 기준이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되게 철저한 기준, 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해서 실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종을 가르는 기준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너는 탈락, 너는 가축으로 통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대해서는 이 장의 첫 번째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까지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뒤에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은 몰라도 이 맥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대해서는 다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표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톨스토이의 주장은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행복한 가정은 이 여러 조건이 다 만족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다 만족됐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의 형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예를 들어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5개라고 하면 이 불행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 5개 중에 하나만 만족이 안 돼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이 A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은 가정은 어떤 형태를 띌 것이고 C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은 불행한 가정인 경우에는 또 이 A라는 형태가 만족이 되지 않은 이 가정과 다른 형태의 불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됐으니까 다 비슷하고, 불행한 가족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 중에서 각각 어떤 조건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바로 뒤에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과 동물의 결혼이 대부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동물의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까 그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따르면 그 행복한 가정에 비유되는 것이 가축화된 동물이고 불행한 가정에 비유되는 것이 가축이 되지 못한 동물에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축이 되기 위한 그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습성, 성격, 짝짓기, 성장 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만족이 안 되면 그 동물은 가축에서 탈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다 좋아. 근데 성격이 너무 안 좋네. 이런 애는 같이 갈 수 없지. 얘는 탈락. 식성도 인간과 비슷해서 먹을 거 되게 잘 먹고 성장 속도도 빨라. 그래서 막 빨리빨리 이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네? 그러면 좋죠. 근데 다 좋은데 성격이 진짜 별로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가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조건 다 만족시켰는데 짝짓기 습성이 되게 예민해서 여기는 빨리빨리 이 동물들끼리 짝을 짓게 해서 빨리 새끼를 낳게 해서 빨리 이 가축들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되게 예민해서 사람이 볼 때는 못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얘는 탈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야생 포유류 중에서 낮은 비율만이 인간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가축화되기 위한 조건들이 아주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인간의 가축이 될 수 있었던 그 동물은 정말 소수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가축화되기 위한 조건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합격한 동물들만이 가축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라시아인들에게는 기타 대륙 사람들에 비해 가축화할 만한 대형 야생 포유류가 훨씬 많았다. 운이 좋게도 유라시아에는 이렇게 가축화할 수 있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유럽 사회가 대단히 유리해진 것은 바로 포유류의 지리, 역사, 생태 등 세 가지 기본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유라시아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리겠죠. 첫째, 유라시아는 그 넓은 면적과 생태학적 다양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후보종 수가 가장 많았다. 유라시아가 지리적으로 되게 넓고 생물학적 다양성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보종 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홍적세 말기에 닥친 엄청난 멸종의 파도 속에서 대부분의 후보종을 잃고 말았지만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다. 이 멸종의 파도라고 하는 건 동물들이 많이 멸종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많은 동물들이 멸종이 되는데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멸종의 파도를 잘 넘겼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살아남은 동물들 중에서 가축화가 될 수 있는 동물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는 동물들이 많이 멸종하는 그 시기에 많은 동물들이 멸종해 버렸기 때문에 소수만 남았고 표본 자체가 되게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가축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동물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동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멸종의 파도 때문에. 그 멸종의 파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앞에 이 두 대륙에서는 그 포유류들이 인류의 진화상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 즉 우리의 사냥 기술이 이미 고도로 발달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인간들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이 두 대륙이라고 하는 건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데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진화사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 인간의 진화가 거의 끝난 시기,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를 했을 때 이들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냥 기술이 되게 고도로 발달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도 되게 잘 만들어서 사냥 기술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상태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의 동물들은 인간을 마주치게 된 거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그 동물은 완성형인 상태의 인간을 처음 본 거죠. 근데 그 동물들은 그런 사람을 처음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 해칠 수 있고 혹은 얼마나 사악한지 혹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순진하게 사람한테 다가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옳다구나 이러면서 이제 걔를 막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고 가죽은 옷 만들어 입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의 경우에는 그때 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축화할 동물마저도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인류의 진화가 처음 시작이 되죠. 유인한 시기부터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진화를 착착착 해온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막 유인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가 저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가 네안데르탈인도 됐다가 호모 이렉투스도 됐다가 여러 갈래로 나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모사피엔스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동물들은 다 봤다는 거죠. 처음에 도구도 되게 못 만들던 인간이 이제 도구도 서서히 막 좀 더 만들어지네, 이런 모습에 적응을 해왔다는 거죠, 이 유라시아에 있는 동물들은. 그래서 유라시아에 있는 인간도 호모사피엔스가 됐을 때, 인간의 최종 단계가 됐을 때도 이 동물들은 인간의 진화를 할 때 동물도 같이 진화를 했으니까 이 동물들은 그냥 마냥 순진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도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동물들은 다 죽일 수는 없었고 일부가 많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멸종의 파도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동물들은 견뎌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호모사피엔스들한테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그나마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종 중에서도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기타 대륙에 비해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무래도 이 유라시아에 있는 이 동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도 훨씬 더 많았겠죠. 아프리카의 대형 군거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종들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후보종이 실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아까 말했듯이 가축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군거 포유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가축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코끼리가 자라는 데는 10몇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 키워서 걔를 언제 활용을 해요.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축화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동물들마다 쟤는 저래서 가축이 안 됐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룩말 같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성격이 너무 나빠서 가축이 안 되고, 그리고 하마 같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너무 위험해서 가축이 될 수 없고, 가축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은 되게 많죠. 톨스토이도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저자인 성마테가 다른 문맥에서 보여준 통찰력에 기꺼이 찬동했을 것이다. 안나 카레리나를 쓴 톨스토이도 성마테가 다른 데서 쓴 그 문구에 대해서 아마 동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마테가 톨스토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성마테가 한 주장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인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많다라고 하는 건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 후보군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가축이 딱 된 종류는 아주 적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이 안나 카레리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서 더 빨리 촉균쇠를 만들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죠.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다. 동식물이 가축화되고 작물화되면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나서 어떤 한 영역의 인구 수가 더 많아졌다, 더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다. 이렇게 가축화도 잘 되고 작물화도 잘 되니까 농사도 쉬워지고 하니까 작물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잉여 식량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을 활용해서 이 잉여 식량을 딴 데로 운반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행 사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가축화와 작물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좀 더 중앙 집권화되고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두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두 조건, 가축화와 이 작물화가 결과적으로는 이 대륙 간의 차이, 가축화와 작물화가 잘 갖춰진 대륙에서는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대륙에서는 성장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발전에 있어서 되게 필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낳게 하는 궁극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제가 만든 그 피라미드에서도 궁극 원인 중에 그 작물화와 식물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촉균쇠가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라시아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들이 모두 드러났다. 중요한 건 식물화, 작물화로 인해서 촉균쇠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특히 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륙이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대륙이 다른 대륙을 훨씬 더 정복하기 쉬웠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유라시아 운의 세 번째 요소인 대륙의 형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